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오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YTN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대한민국 아침 뉴스와 이슈 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첫째, 그 남북미 대화에서 1.5트랙. 1.5트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뜻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트랙이라는 게 뭔가 밑에 좀 이렇게 자막으로 해서 여기 표시를 좀 해주시든지, 그다음에 이왕 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시려면 1트랙은 뭐고 2트랙은 뭔데 지금 1.5트랙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뭔가 이게 그랬더니 뭐 반관 반민의 대화라든가 한쪽에서는 그 북한 당국, 이거 같은 경우는 북한 당국자와 상대국의 민간 전문가가 만나는 건 1.5트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외교적인 용어로 쓰는가 보던데 약간 그런 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그 이슈 오늘에서도 보면은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유사수신 신고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유사수신이라는 단어를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다시 또 찾아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한 줄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도에서도 사실은 스로틀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스로틀이 그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 밑에 이렇게 하나 좀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꽃샘추위 얘기를 할 때 보면 서울, 부산 이렇게 지역마다 그 날씨를 표시를 하는데 서울은 안개라고 그러면서 우리 한글로 표시되고 부산은 그림으로 이렇게 막다는 표시, 그런 표시가 되는데, 그래서 같은 이렇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어디는 한글 글씨고 어디는 이렇게 그림이고 이 표시가 그게 두 번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평양 공연 사전 점검단 보도에서는 보면은 사실은 탁현민 선임 행정관 사진이 굉장히 먼저 나와요.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전에도 벌써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이 먼저 나오니까 왜 사진이 나오는데 저분이 누군데 설명은 늦을까 뭐 이래서 이렇게 조금 일치가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슈 오늘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좀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었고요. 발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발언 내용이나 발언자의 어떤 직위, 이름, 또 발언 내용의 자막이 표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미 연준 기준금리 0.25% 인상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아침 뉴스와 이슈 오늘을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 아침 뉴스에서는 그 미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는데 발언하는 내용도 전혀 음성으로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자막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다 음성으로 생생하게 나오면서 발언 내용이 번역해서 밑에 자막으로 다 나옵니다. 물론 대한민국 아침 뉴스 06은 이제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해서 번역할 시간도 없고 그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런 내용은 빼더라도 적어도 그 발언하는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위 같은 건 굳이 아침 일찍 한다고 해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그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보도를 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발언이 나오는데요. 역시 똑같은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아침 뉴스 06에서는 발언자의 목소리나 이름, 직함, 또 그 내용이 자막으로 전혀 표현이 되지 않는데, 이슈 오늘은 다 그게 소리도 나오고 이름, 직함, 그다음에 발언한 내용이 자막으로 하단에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을 어떤 책임지는 PD의 어떤 의식에서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 좀 이른 시간과 좀 늦게 방송되는 시간의 어떤 준비 차이에서 나온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헌안 보도 관련을 보면 토지 공개념이나 수도 조항 등이 포함된 청와대 개헌안이 이제 나왔고, 그 개헌안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이 나왔는데 그 보도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 특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청와대 개헌안 내용 중에 4년 그 연임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의 차이점. 사실 일반 시청자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떠한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 근데 중임과 연임의 의미를 잘 구별을 해서 시청자들을 굉장히 배려해줬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 시각 아침 풍경을 보여주는 그 배경 화면은 아침 기운을 얻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인지 자막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어느 거리인지 어느 항구인지 친절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핀란드에서 열린 그 남북미 1.5 트랙에 대한 소식에서는 그 배경 그림에 우리나라, 북한, 미국의 국기를 배치하여 있는데 북한의 국기를 가운데에 놓아 마치 그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중심에 배치해서 우리의 역할을 좀 강조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그 현지 영상과 우리 측 그 김준영 한동대 교수 등의 그 멘트를 전화로라도 좀 연결을 하였으면 훨씬 그 생생한 뉴스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평양 공연 사전 점검단이 방북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왜 지난번 그 북측 공연 준비당은 육로를 통해서 우리 측에 와서 사전 점검을 하고 갔는데 우리는 베이징을 통해서 항공편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지 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했으면 이해가 좀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뉴스는 그 훈훈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폐기물로 가방과 지갑을 만드는 기업을 소개한 뉴스는 생산되는 가방과 지갑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품을 보여주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더 느낀 점을 말을 한다면은 글쎄요, 이거를 저는 꼭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참신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뉴스라면은 이제 국내 뉴스들, 예를 들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이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 뭐 이런 그 순서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데,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더 중요하다 싶으면은 국제 뉴스다 싶어도 앞에 나오고, 그리고 국내에 나왔다가 다시 또 국제 뉴스가 또 중간에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는 국내 국제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지 않고 중요도 중심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왜 국제 뉴스가 앞에 갔다 뒤로 갔다 하는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구성이 이채로웠고,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용어를 처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방송 특히 뉴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소식들을 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용어상으로 시청자들이 낯선 그런 용어들을 소개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용어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도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고민은 항상 그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랬을 때의 그 적절한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YTN의 여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앵커의 차이점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뭐 다른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앵커가 얼마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뉴스를 진행을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YTN이 아나운서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앵커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도 보면 앵커에 대한 소개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앵커는 단순하게 발음을 틀리지 않게 문장을 발음을 잘하고 또 정확하게 읽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앵커라면 말이죠, 뭔가 뉴스에 대한 흐름을 알고 또 본인이 소개하는 리포트와 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나운서라고 한다면 발음 잘하고 또 잘 읽고 그러면 저는 100%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어떤 앵커는 아주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얼굴에 보입니다. 지금 다음 얘기하는 건 이러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보이는 앵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써준 것을 읽는다는 인상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 어차피 그 다른 방송사하고 차별화하는 것이 우리는 앵커 시스템이고 또 그걸 강조하니까 제 생각에는 좀 앵커다운 면모, 좀 뉴스의 전체의 흐름도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진행자,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할 만하지 않겠나, 차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YTN이 뉴스에 무엇을 가지고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차별화를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분들이 뭐 또 사실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상대방이 본인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과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저도 금방 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뭐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방송을 하는 앵커라면 그 점에 있어서 적어도 본인이 전달하는 뉴스 리포트, 직접 글을 쓰고 취재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진행하는 그런 앵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뉴스와 관련해서 그 이슈와 오늘 프로그램에서 한 24분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약간 황당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 내용은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어널리틱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관련 유럽 국가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두 개의 뉴스는 좀 별개로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이 과징금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상 네트워크의 이용과 관련돼서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라는 논란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YT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과정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시청자들이 어떤 불편을 겪었다는 건지, 이 과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징금이 거의 4억에 가깝게 매겨졌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도되는 과정에서 23분 16초인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페이스북의 목표는 가급적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라는 식의 멘트가 나온 다음에 더 이상의 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그냥 끊겨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특파원을 연결해 가지고 미국의 향후 움직임까지
소상히 전했고 이어서 하는 총재의 금리 딜레마까지 제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고 연동해서 우리 시장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욕심입니다마는 엄청난 가계부채의 부담이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이는 실업과도 연계가 되지만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 하나쯤 준비해 두었으면 더더욱 구색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도와 토지 공개념을 명시했다고만 하는데 물론 앞으로 그 자담프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분석이 있겠죠. 그러나 토지 공개념의 사유권 침해라든가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같은 쟁점 부분에 대해서 기자 목소리를 담은 분석 리포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야당의 논평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서 요즘 언론이 왠지 비판을 안 하고 너무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좋은 뉴스 코너는 아이템 찾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만드느라고 고생을 많습니다. 자동차 폐기물 가방은 유튜브에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인지 현실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와 그 대표 이름을 자막 처리했으면 좋았겠고 만약 회사와 연락이 될 수 있었다면 최 대표라는 분, 그분 실제 사진을 받아가지고 넣어주었으면 근엄한 그 유튜브 얼굴 사진이 앞뒤로 2번씩 나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양 공연과 관련한 화면 중 탁현민 행정관 사진에도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름 자막을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MB 영장 실질 심사 동안 인치 장소 놓고 고민이라는 멘트와 자막이 나갔습니다. 안치는 주로 죽은 사람을 안전하게 잘 모신다는 뜻이고 인치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오거나 끌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치라는 말이 법률 용어이긴 하지만은 뭔가 반인권적이고 다소 위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조금 순화시켜가지고 인치 장소보다 그냥 기다린다는 대기 장소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이브닝 8 뉴스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해 육상으로 이동이 힘든 섬에 우편물을 배송하기도 하고 농사에도 활용하는 등 어느새 드론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기술창업 런웨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드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조규석 대표를 소개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도 콘텐츠 제작에 힘을 쏟고 있는 요즘 어떤 아이템과 기술로 콘텐츠 사업에 도전했을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서는 권용길 대표가 멘토로 소개되었는데요. 권용길 멘토는 판교에 소재한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냉철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창업 런웨이에 딱 맞는 멘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술창업 런웨이에서는 본격적으로 창업자를 만나기 전에 창업 기업을 소개하는 짤막한 소개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영화 베테랑을 패러디한 것으로 창업자가 직접 출연하여 조금은 어설프지만 그래서 더 웃음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담긴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조규석 대표가 스튜디오에 등장했는데요. 조규석 대표는 드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 감독 겸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업, 그것도 드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권용길 멘토는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해 밝은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013년 7명의 인력으로 창업을 시작해 지금은 애니메이션 제작 인원이 약 70명, 정규직은 3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창업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놀라웠는데요. 이어서 MC가 직접 창업의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본격적인 회사 소개에 앞서 MC와 제작진이 네팔을 이용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C가 짜증을 부리거나 농담을 건네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물론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시청자들이 보기에 자칫 과장되거나 불편한 모습들로 느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회사는 적은 수의 인력으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2D 애니메이션 작업실부터 드론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3D 작업실, 그리고 대사, 음악 등을 입히는 작업실까지 차례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때 분야별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 해당 기술을 설명해 주어 보다 더 생동감 있는 현장 모습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드론을 완구로 제작해주는 협력사를 찾았는데요. 잘 만든 한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 분야로 확장해가는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규석 대표는 애니메이션에서 드론을 소재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VR,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을 공중판뿐만 아니라 VOD로 확장할 계획이며 현재 완구와 VR 콘텐츠로도 개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의 설명으로 콘텐츠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진 강연에서는 조규석 대표가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함께 창업의 키워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조규석 대표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내와 기회, 또한 함께 성장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시해주기도 했는데요. 창업자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코너 속의 코너 이건 알고 가에서는 황금알은 낳는 거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원작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통해 콘텐츠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창업 스토리와도 잘 맞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창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기술창업 런웨이는 드론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창업자의 기술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이 그대로 담겨 있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아이돌 멤버가 키우는 애완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애완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애견인 천만 시대에 접어든 만큼 애완견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잠깐 목줄을 놓친 애완견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40대 남성이 천천히 조깅을 하며 다가오자 인근에 있던 작은 닥스훈트가 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남성 쪽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을 잡고 있던 애완견 주인이 순간 목줄을 놓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애완견이 달려들자 남성은 급하게 피하게 되었고 이때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진 사건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피해 남성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애완견 주인에게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애완견 주인은 일부러 목줄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넘어진 남성에게도 주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에서는 애완견에게 운동을 시킬 때 목줄을 잘 잡는 것은 주인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남성이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에게 직접 물린 것도 아니고 개를 피하다 넘어진 것에 대해 1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판결했다고 하니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민법에서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일본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현지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개파라치라 불리는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하는 등 애완견을 둘러싼 법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에서 국내 관련법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주었더라면 국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추후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